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율주행진흥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택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여기 제목에 적혀 있듯이 의미론적 분할을 통한 주행 컨텐츠 인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앞쪽에는 간단한 그 딥러닝 관련한 그 기본적인 지식들을 좀 설명드릴 거고, 뒤쪽에는 이제 제가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서 개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냐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4가지 컨텐츠로 개요 부분을 먼저 대략 말씀드리고, 이제 기본적인 그 딥러닝 알고리즘들, 이제 모델들을 어떻게 사용하냐, 뉴럴 네트워크 모델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저는 이제 영상을 가지고 차량 전방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그 설치된 카메라로부터 얻어진 영상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 비전 처리를 해서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것에 사용되는 게 이제 CNN,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 중에 이제 특정 모델들을 사용해서 의미론적 영상 분할인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면 요새 핫한 트렌드죠. 계속 언급도 많이 되고 있고, 이제 시장도 꽤 커지고 있고, 이전까지는 저희가 주변에서 좀 볼 수 있는 게 AI 스피커 정도가 좀 그냥 볼 수 있는 것들이었고, 알파고를 기점으로 해서 좀 많은 발전들이 있었죠. 그 이후에 여러 가지들이 나왔고, 최근에는 행사 같은 데들 가보시면 이런 보행 로봇, 여기 기본적인 베이스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인데, 이런 로봇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과학관 같은 데 가셔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나아갈 건지, 이제 최근에는 그 챗 GPT가 좀 핫했죠. 그런 방향들로도 이제 나아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각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식 결과를 나타내는 기술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주로 그냥 그 카메라를 사용한 결과를 보통 컴퓨터 비전 쪽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는데, 요새 이제 센서들이 많이 발달을 해서 요새는 라이다나 레이더 같은 걸 융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각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한 것들을 이제 다 총칭해서 컴퓨터 비전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시각 데이터를 처리해서 인식한 결과를 나타내는 기술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있냐라고 하면, 하나의 영상에서 하나의 오브젝트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게 클래시피케이션, 이 영상은 고양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박스까지 나타내서 위치가 어디 있냐까지 나타내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의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하나의 이미지에서 이게 어디에 있나를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중 오브젝트들의 경우에, 물체가 많은 경우에 또 오브젝트 디텍션 쪽으로 가면 고양이나 개, 오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있냐까지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으로는 또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또 디테일한 바운더리까지 뽑아내는 것들을 하기도 하죠. 이것은 이제 컴퓨터 비전의 일부이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시각 데이터를 처리해서 이제 인식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이제 총칭해서 컴퓨터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컴퓨터 비전의 응용 기술로는 이런 사람이나 혹은 동물, 그리고 식물들의 어떤 질병 같은 걸 파악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고, CCTV 같은 데서 이제 사람들이 어디 있냐를 판단하는 페데스트리안 디텍션, 자필로 쓰여진 부분이 어디를 찾을 수 있냐, 이런 것들을 핸드라이팅 찾는 거나, 아니면 요새 이제 AR, VR 쪽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이제 특정 물체나 그런 것들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이제 쓸 수 있게 해주는 기본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부분인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제 사진에 있는 모든 그 화소들의 픽셀들에 해당하는 미리 지정되어 있는 개수의 어떤 클래스들로 이제 모든 화소를 이제 분류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사람이 있고, 여기 백이 있고, 주변에 식물이나 여기 바닥이 있고, 여기 건물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클래스들을
그 레이블링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숫자로 레이블링을 했죠. 1, 2, 3, 4, 5로. 그래서 모든 화소에 대해서 이제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를 이제 분류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해상도를 좀 낮게 극단적인 예시로 보이는 게 되겠고요. 요새는 뭐 5천만 화소, 1억 화소 뭐 그렇게 되죠. 픽셀들이. 그런 모든 픽셀들에 대해서 이거를 다 수행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영상은 주로 이런 영상이 되겠는데요. 얘들을 이제 입력 이미지가 있으면 결과 이미지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결과 이미지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미지를 사용할 때 보통 이런 이미지들은 이제 0에서 255의 값을 가지는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클래스 개수가 이제 뭐 1에서 5까지고 저는 뭐 보통 1에서 한 14, 5 이 정도까지 쓰는데 그럼 숫자가 엄청 낮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제 디스플레이라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컬러 코딩을 따로 해줘서 이렇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이런 결과값을 얻고자 하는 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목적이 되겠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를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바닥 쪽에 보시면 차선 정보랑 그 로드마크, 그리고 뭐 여기는 디스플레이 해놓지는 않았지만 차량이나 사람도 구분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같은 것들, 그리고 차선, 그 방향지시선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후처리를 좀 해주면 지금 현재 뭐 몇 번째 차선을 달리고 있냐, 그리고 이 바닥에 쓰여져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속도 제한이 몇 킬로 정도 되냐, 그리고 이 차선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앞으로 갈 수 있냐, 이런 것들을 디스플레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보시면 뭐 노란 선이랑 흰 선이랑 파란 선 이렇게 구분하고 그 속도 제한 같은 거 나올 때 저 위에 표시를 해주고 지금 내가 몇 차선인지를 이제 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 그런 걸 디스플레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겠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 부분은 아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냐 그거에 대한 기본 지식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면 이제 신경망을 얘기하는 게 되겠죠. 그것이 이제 생물학적 신경망을 좀 더 단순화를 시켜서 원래 이제 여기 해당하는 요소들이 좀 많은데 좀 그거를 입력과 출력 부분만 나타내게 좀 단순화를 시켜서 그거를 좀 더 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한 게 이제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입력이 있으면 그것들에 어떤 가중치를 줘서 이제 더한 다음에 그거를 결과에 내보낸다. 이게 일단은 기본이 되는 것의 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어떤 이제 특징들이 이제 입력으로 들어오게 되겠고 저희가 원하는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제가 뭐 예를 들면 홍길동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단서들이 이제 안경을 꼈냐, 키가 몇 센치냐, 뭐 제가 옷에 상의에 이제 뭐 옷 색깔이 어떤 걸 입었냐, 그걸 이제 뭐 RGB로 표시를 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신발 브랜드가 뭐 어떤 걸 신었냐,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 그런 걸 보고 얘가 홍길동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것들을 이제 이 가중치를 학습을 하는 게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서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은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이거를 이제 가중치를 몇 개를 어디에 분포를 시킬 거냐를 디자인을 하는 게 저희 공학자들이 하는 게. 그래서 입력이 들어오면 이제 출력으로 가고 싶은데 그거에 대해서 중간에 이제 숨겨진 계층을 몇 개 더 쌓아서 근데 결국은 똑같습니다. 이런 특징점들의 특징 값에 대해서 그것에 이제 가중치에 대한 어떤 값을 곱해서 다음 스텝으로 내보내고 그것에서 나온 값들에 대해서 또다시 뭐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아웃풋을 낸다.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디자인을 하는 게 이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상을 다루기 때문에 입력과 출력이 달라서 이 네트워크 디자인이 상당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뭐 이렇게 똑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값은
입력 특징 같은 것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이 부분을 학습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데이터가 되겠죠. 학습할 때는 이제 사용자 그 특징 값이랑 최종적인 결과 값을 둘 다 줘야 되는 게 되겠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사용할 때는 이제 이런 입력값만 넣으면 얘를 거쳐가지고 결과를 알아서 인공지능이 내놓게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얘들을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줘야 되는 것이 이제 에러값. 현재 네트워크에서 이제 현재 네트워크가 있으면 이 가중치들의 값들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 입력이 있으면 이 가중치들을 통해서 최종 어떤 결과값이 나옵니다. 현재의 네트워크 상태에서 이제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값이 참값이랑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를 저희가 디자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에러 펑션이라고 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은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모양이 뭐 어찌 됐건 간에 에러 값이 모양이 어찌 됐건 간에 미분을 사용해서 이 에러 코스트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이제 최저점으로 도착하게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디센트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역방향으로 에러를 전파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이제 이런 식으로 앞쪽으로, 여기 입력에서 출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파라미터 업데이트 할 때는 출력에서 입력 쪽으로 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름이 백프로퍼게이션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트레이닝 할 때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 이제 이 스토캐스틱이란 말이 붙으면 좀 확률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넣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고 평균을 내서 이제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물리적으로도 좀 힘든 사항이기도 하고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의 그레디언트를 평균 내서 이제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는 대신에 일부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미니 배치를 형성을 해서 데이터를 잘라내서 그 배치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구한 다음에 업데이트를 하고, 근데 이제 배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결국 모든 데이터를 다 쓰게 해서 데이터는 모두 다 쓴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 번 하면 한 번에 업데이트한 거랑 비슷한 결과를 나타낸다라는 게 결국 이제 스토캐스틱이란 단어의 의미가 되겠고, 여기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은 그냥 이제 우리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을 할 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을 쓰는데, 이것은 효율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이제 x, y에 대해서 이 x랑 y의 관계를 구하는 걸 딥러닝 알고리즘을 학습을 시켜서 구해보도록 하는데, 저희는 이걸 보면 이제 아시죠? 여기 x는 y의 어떤 뭐 제곱이나 4제곱의 형태로 뭔가 그래프가 되어 있다는 걸 눈으로 보면 딱 알잖아요.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학습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래서 이 학습을 시켜주는 것을 저는 이제 개발 도구를 파이토치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토치를 사용하고 있고, 파이썬 기반의 이제 라이브러리가 되겠는데, 메타 옛날에 이제 페이스북 시절에 이제 인공지능 연구팀에서 개발을 해서 많이들 사용하죠. 이게 아마 요즘 제일 대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텐데, 아무튼 이것을 사용합니다. 이것을 쓰면 그 데이터를 다룰 때 이제 어레이나 매트릭스 같은 데이터를 다룰 때 얘를 이제 GPU를 사용해서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때 이제 임포트해서 쓴다고 하는데, 혹시 뭐 코딩 쪽 좀 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아무튼 이제 여기서 이제 임포트라고 하면 이제 토치라는 어떤 라이브러리를 그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쓰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numpy라는 것을 쓰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numpy 대신 이제 np라고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선언을 해주고 그 다음부터 이제 코딩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텐서를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되겠는데, 텐서는 이런 식으로 어떤 그래픽 카드에 있냐 혹은 CPU에 있냐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얘가 이제 인티저 형태냐 아니면 플로트 형태냐 더블 형태냐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지정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텐서의 쉐입 모양도 이제 3x4 매트릭스 형태로 쓰고 있다라는 걸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보여드린 이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요만큼의 코드가 필요한 게 되겠습니다. 이게 나타내는 거는 -1에서 1까지 이제 100개의 점을 찍을 거다라는 게 되겠고, 그것에 이제 x랑 y 값의 관계를 우리는 y는 x제곱이라고 할 건데 조금의 어떤 노이즈를 넣어서 만들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랑 y를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인데 위아래로 이렇게 노이즈가 껴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대략적으로 y는 x제곱이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고, 그 노이즈가 낀 상태에서 이제 이게 실제로 어느 형태랑 가장 비슷한, 어느 곡선과 제일 비슷한가를 이제 추정을 하는 게 이제 리그레션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사용자가 지정을 해줘야 되는 것은 이제 x랑 y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네트워크 모델, 이제 입력과 출력이 있으면 그 사이에 그 가중치를 몇 개나 줄 거냐, 몇 개는 사용해서 이제 층을 쌓을 거냐라는 걸 지정을 해주는 게 되겠고, 여기서 예제는 이제 중간에 이제 20개의 노드를 사용을 해서 이제 x에서 그 다음번에 이제 20개로 뭔가 값을 전파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 20개의 어떤 리니어 웨이티드 썸으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어떤 모델을 이제 디자인을 해본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공급해줘야 되는 것은 x랑 y의 데이터 값이고, 그 값은 여기서 만들어줬죠. 노이즈가 낀 x랑 y의 어떤 관계식을 볼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학습을 시켜보게 될 건데, 보시면 이제 x는 차원이 1차원 데이터죠. 1차원 x는 이제 그냥 실수, 1디멘전의 실수기 때문에 디멘전이 1인 거에서 여기서 이제 20개인 것으로 보내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1에서 20개로 가는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웨이트들을 설정해 주겠다라는 게 이제 이 리니어에서 이제 1, 20 하면 이제 입력과 출력에 이제 노드가 몇 개씩 있냐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개에서 20개로 보냈다가 20개에서 1개를 보내서 x랑 y의 관계를 찾을 수 있는 어떤 이 웨이트들을 찾아보겠다는 게 되겠고, 그거를 이제 차례대로 실행시키겠다라는 의미의 이제 시퀀셜이 되겠고, 그래서 1개에서 20개로 갔다가 20개에서 1개로 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걸 나타내는 모델이 이 모델을 디자인을 한 게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습을 시킬 때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는 이제 이 옵티마이저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 SGD 말고도 뭐 아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인데 그건 또 뒤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SGD를 사용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의미의 문구가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코스트, 그 에러 펑션, 여기서 로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로스를 이제 MSE를 쓰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 에러 값을 최소화시키겠다는데, 이 에러가 의미한 게 뭐냐면 민 스퀘어 에러입니다. 차이의 제곱의 평균인 거죠. 그래서 참값이 있으면 현재 파라미터로 이제 입력을 넣었을 때 출력 결과가 나오는 어떤 값이 있을 텐데, 그 값과 참값의 차이의 제곱을 다 더해서 그 평균 낸 것을 이제 최소화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x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이 모델을 통과하면 이제 y 햇이라는 값이 나올 텐데, 추정 결과가 나올 텐데, 이 추정 결과가 실제 값과 제일 가까웠으면 좋겠으니까 이제 얘들을 뺐을 때 이제 작았으면 좋겠다는 의미가 됐습니다. 네, 여기서는 뭐 좀 길게 적었지만 이제 이거는 그 파라미터를 200번 업데이트를 해주겠다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보여드린 이 넷은 여기서 네트워크를 설정을 했죠. 여기서 그 넷이 네트워크 설정을 한 게 이제 여기에 적용이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입력 x를 네트워크에 넣으면 프리딕션 y 햇이 나오는 게 되겠고, 이 나온 프리딕션 값과 참값 y의 차이를 이제 로스 펑션 여기서 설정을 해줬죠. 걔를 적용을 해보겠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초기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한 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것을 이제 이 백워드 방향으로 이제 한 스텝 업데이트를 해준다. 이것만 실행을 하면 이제 파라미터를 한 번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앞쪽에 내가 설정해둔 이 값을 통해서 이제 이 모델에 해당하는 입력과 아웃풋을 같이 넣어줬을 때 이렇게만 넣어주면 이제 한 번 업데이트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은 디스플레이를 해주기 위한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주기 위해서 써놓은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코드 자체는 이제 우리가 모델 부분만 좀 뭐 복잡하게 나중에 디자인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학습하는 코드 자체는 되게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그 200번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있는데 얘들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선이 이제 처음에 업데이트를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이런 선이 있는데 업데이트를 이제 200번 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됩니다. 뭔가 약간 그럴듯한데 많이 모자라죠. 이게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리니어 형태로 표시를 했기 때문에 ax 플러스 이제 y는 ax 플러스 b라는 것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곱 형태를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뉴럴 네트워크는 다 이제 리니어 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에서 이제 비선형적인 넌리니어한 벡터를 어떻게 이끌어내냐라는 것이 이 뒤에 앞쪽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다 똑같습니다. 이 보시면 이제 ax 플러스 b의 형태가 되겠죠. 이 뒤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는 것을 넣어주면 그 비선형적인 부분을 찾아내서 여기서는 이제 선으로밖에 이렇게 표현이 안 되는데 얘를 좀 더 뭔가 곡선 형태로도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게 되겠고 이 액티베이션 펑션은 이제 시그모이드나 이제 렐루 혹은 렐루라는 것에 이제 변화된 버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리키 렐루라든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렐루를 많이 쓰는 편이고 렐루는 이제 렉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고 그래서 이제 0까지는 뭐가 들어오든 그냥 0인 거고 양수가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값을 반환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심플한 액티베이션 펑션만 넣어줘도 그 비선형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이제 계속 연구돼서 온 내용들의 결과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된 부분이 이제 앞서 보여드린 코드랑 똑같은데 사이에 이 중간에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해 준 게 되겠습니다. 중간에다가 얘를 한번 이제 ax 플러스 b를 거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렐루를 쓰던 시그모이드를 쓰던 이렇게 액티베이션 펑션을 추가해주고 이제 얘들을 차례대로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원래 생각대로라면 여기도 수행하고 나서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보통 최종 단에는 넣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히든 액티베이션 아웃풋 순서로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에만 액티베이션 펑션만 추가해주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많이 쓰고 근데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라는 이 SGD의 이제 좀 발전된 버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뭐 아담을 써도 되고 이 샵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제 주석 처리가 된 거라서 이제 그냥 예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적어놓은 거지 실제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이랑 똑같은데 액티베이션 펑션이 추가됐고 옵티마이저를 좀 바꿔봤는데 아마 이거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똑같은데 액티베이션 펑션만 추가된 게 되겠고 보시면 이제 학습한 코드를 똑같이 실행을 했죠.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이제 처음 시작 부분은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하게 출발하는데 얘가 학습을 하면서 점점 이제 곡선도 표현할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액티베이션 펑션을 넣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되겠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영상을 사용해서 뭔가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영상과는 상관없는 좀 매우 기본적인 그 뉴럴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만을 말씀드린 게 되겠고 일단 이 뒷부분에 이제 CNN 이 영상을 사용했을 때 쓰는 뉴럴 네트워크를 또 말씀드릴 텐데 여기까지 질문. CNN이라고 하면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게 되겠는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 임의론적 영상 분할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혹은 라이다를 통해 얻은 어떤 2D 영상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CNN을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영상이라는 것은 이 가로와 세로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되고 앞서 보여드린 뭔가 정보는 이런 2D적인 내용이었고
하나의 1D 데이터를 이제 쭉 나열해 놓은 거를 이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영상을 사용하게 되죠. 근데 영상 같은 경우에는 각 픽셀에 얘를 이제 A라고 인식함에 있어서 이 엣지 주변에 뭐 포인터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갈라지는 게 보이는 자기 픽셀 주변의 값들이 중요하지 얘가 뭐 여기 있는 값과는 별로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뭔가 영상의 이제 기하학적 구조를 반영하지 않는 게 이제 그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그냥 일반 뉴럴 네트워크로 학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제 그냥 이미지를 쭉 이제 일렬로 쭉 나열해서 이게 이제 16x 16의 영상인데 얘를 그냥 1x 256의 어떤 데이터로 쭉 나열을 한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그 일반 뉴럴 네트워크를 적용을 하면 똑같이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결과가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 이제 CNN을 사용하는 것만큼 좋지도 않고 그리고 학습 과정이 또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워낙 많은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학습 데이터를 필요하고 이제 그에 따른 학습 시간도 대가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도 아마 더 좋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상을 사용할 때는 이미지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제 CNN을 사용하는 게 됩니다. CNN은 여기 이제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얘를 28x 28인 이 데이터 엄청 작죠. 저희는 지금 뭐 1억 화소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튼 28x 28인 이미지를 우리가 언뜻 보면 이게 뭐 O나 S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아마 O일 텐데 MNST 데이터셋에 있는 O란 데이터일 텐데 이 O라는 걸 판별하기 위해서 이 작은 이미지죠. 28x 28이면 얘를 위해서 이제 얘를 그 앞서 말씀드린 일반적인 뉴럴 네트워크 기본적인 뉴럴 네트워크로 하면 얘를 1로 펴니다. 그럼 28x 28이니까 784의 어떤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거를 이제 몇 개의 단계를 거쳐서 이제 1이냐 이제 2냐 3이냐 9냐 0이냐를 판별을 해야 될 텐데 그걸 위해서 엄청난 이제 파라미터 수가 필요한 게 되겠죠. 쓸데없는 파라미터 수가 필요한 게 됩니다. 이 단순히 이제 28x 28인 엄청 작은 이런 영상에 대해서도 뭐 수십만 개 거의 뭐 50만 60만에 가까운 그런 파라미터들이 필요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100만 화소짜리 뭐 1000만 화소짜리 이런 영상은 이제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거에 따르면 더 기하급수적으로 파라미터 수도 늘어나고 학습에 필요한 뭐 메모리도 늘어날 테니까 그런 이유로 이제 차량에 사용될 때는 특히 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차량에는 고해상도의 카메라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 똑같이 이미지 같은 형식으로 이제 그 다음 피처를 만들어내는 걸 이제 CNN에서 하게 됩니다. 똑같이 다음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이미지들의 어떤 세트를 쌓게 되고 그거를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인 다음에 똑같이 이제 컨볼루션 과정을 거쳐가지고 똑같이 이미지 피처 맵을 이만큼 쌓고 또 이제 크기를 줄이고 이런 과정을 하는 게 결정적으로 좀 바뀐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럴 네트워크 대비 이제 추가적 개념으로 들어간 게 이제 컨볼루션이란 것과 서브샘플링이란 게 들어간 게 됐습니다. 컨볼루션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음 이미지 무슨 피처 맵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얘를 이제 크기를 좀 줄여가면서 뭔가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게 이제 서브샘플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컨볼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학적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F 컨볼루션 G라고 하면 이제 이 T를 따라서 F랑 G를 컨볼루션하면 뒤쪽에 있는 이 G라는 것을 방향을 뒤집어 가지고 계속 곱해가면서 이제 적분을 해주는 게 이제 수학적인 컨볼루션의 개념입니다. 이거를 이제 뭐 2D에서도 디스크리트한 2D에서도 뭐 이런 식으로 방향을 뒤집어 가지고 계속 곱해져간 형태로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제 이미지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 가운데 있는 이 18이라는 이 숫자를
컨볼루션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이런 이미지랑 이런 필터를 컨볼루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컨볼루션을 할 때 결국 이제 컨볼루션을 하면 이 이미지가 다른 이미지로 업데이트가 되는 게 됩니다. 근데 그 업데이트를 어떻게 해주냐면 이 모든 픽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데,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할 때 여기서는 이제 이 빨간색 박스의 가운데 있는 값을 업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주냐를 나타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값을 업데이트를 할 때 이 주변 값을 다 보면서 이 필터에 있는 값을 각각의 동일한 위치에 있는 값을 곱해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0.1 더하기 11 곱하기 0.2 더하기 12 곱하기 0.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6 곱하기 0.9를 해서 이제 얘를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94.2가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모든 픽셀에 대해서 하는 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필터는 하나의 동일한 필터를 사용을 하고, 그 필터가 여기서부터 쭉 이동을 하면서 모든 픽셀에 대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미지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라고 한다면, 필터는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되게 작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1의 어떤 필터를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얘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이제 좀 가시화를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왼쪽은 값이 작고, 가운데는 좀 중간 값이고, 오른쪽은 값이 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나무 숲에 있는 이미지에다가 이 값을 이제 컨볼루션을 시켜주면,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세로로 쭉쭉 뻗은 느낌이죠, 이 필터가. 그래서 이 필터랑 비슷하게 생긴 부분을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에서 이 필터랑 비슷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이제 세로로 좀 선이 뻗어 있는 부분들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이미지에 이런 필터를 씌우면 이런 식으로 이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이 필터랑 닮은 부분을 이 영상에서 찾아내는 게 컨볼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브 샘플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페셜 풀링이라고도 부르는데, 혹은 이제 뭐 다운 샘플링이라도 부르죠. 결국은 이제 피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되겠고, 몇 칸 간격으로 줄일래라고 하는 게 이제 스트라이드가 되겠고, 이제 어떤 방식으로 줄일래라고 하는 게 이제 맥스나 에버리지나 서메이션 등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맥스 풀링을 하는 게 되겠고, 이제 두 칸을 건너뛰어 가면서 맥스 풀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게 두 칸 간격으로 건너뛰는 맥스 풀링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둘둘 크기 내에서 가장 큰 값은 6이니까 이제 대표 값은 6이 되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2, 4, 7, 8 중에 이제 8을 찾는 게 되겠고, 3,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 풀링을 하면 이렇게 되고, 뭐 에버리지 풀링을 하면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여기서는 13이니까 뭐 3.25인가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서 조금씩 튜닝을 해가면서 쓸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맥스 값도 맥스나 에버리지를 많이 쓰죠. 네. 그래서 이제 CNN을 사용하면 장점이 뭐냐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볼루션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이제 특정 픽셀의 주변에 있는 값만 보게 되고, 컨볼루션의 필터 크기만큼만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게 필터의 크기만큼만 주변 값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니까, 원래 모든 픽셀에 대한 값을 다 더해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가지치기를 좀 해줄 수 있게 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을 좀 끊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컨볼루션이고, 거기다가 하나의 필터가 이제 이동해가면서 쭉 똑같이 재탕을 좀 해먹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웨이트 쉐어링을 통해서 이제 이 하나의 컨볼루션을 위해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이제 4개밖에 없는 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동해가면서 똑같은 파라미터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36개의 연결 고리가 필요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4개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지라는 것을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한 구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CNN을 쓰는 게 되겠고, 그리고 이제 이미지 CNN이 크게 또 발전하게 된 계기가 요새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좀 떨어지긴 했을라나? 아무튼 좀 심상치 않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인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서버들의 병렬 처리에 사용되는 이제 GPU가 독점적으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커졌고 GPU가 그만큼 활용성이 크고 그 GPU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이제 CNN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CPU 같은 경우는 이제 명령어가 입력된 순서대로 처리되는 어떤 직렬 처리 방식에 특화된 구조고, GPU 같은 경우에 이제 병렬 처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와 같은 CNN은 똑같은 연산을 픽셀을 옮겨가면서 똑같은 연산을 수행하는 그런 병렬적인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리한 게 되겠습니다. GPU의 이제 사용성이 되게 중요하게 되었고, 지금은 뭐 이런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는 안 사용하는 영역이 거의 없을 정도로 중요하죠. 그래서 이미지를 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어떤 피처맵을 그 다음 피처맵을 만들고 그 다음 피처맵을 만들고 이제 이미지 크기를 줄여가면서 아까 말씀드린 컨볼루션과 다운 샘플링 과정을 여러 번을 수행을 해서 이 이미지라는 피처를 좀 더 압축적인 피처로 이제 인코딩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운 샘플링 레이어와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들을 합해서 보통은 이제 인코딩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이 인코딩된 정보를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그 뭐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는 인코딩된 정보를 또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게 되겠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랑 똑같은 크기의 어떤 이미지 맵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크기를 다시 키워가면서 복원하는 디코딩 과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거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여기서도 이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라고 제가 표현을 해놨네요. 네. 그렇게 사용되는 게 되겠고, 거기에 사용되는 테크닉들은 디컨볼루션 레이어라는 걸 개발해가지고 단순한 업샘플링 말고 네트워크를 오히려 아예 더 써가지고 좀 더 잘 구해보겠다 하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용된 인코딩 때 사용됐던 피처를 재활용해보겠다라는 어떤 스킵 커넥션 테크닉 같은 것들, 그리고 풀링 같은 것도 이제 여러 단계에서 사용되는 것들을 잘 써보겠다라고 하는 피라미드 풀링, 이런 방식들이 사용되고, 다운 샘플링 할 때도 이제 아트로스 컨볼루션 같은 이런 좀 더 효율적인 방식들이 많이 제한이 됐습니다. CNN이 이제 여기까지 대략적인 CNN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여기서는 그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영상 내 모든 픽셀에 대해서 속성 혹은 클래스를 부여하는 작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도로 영역이나 차선 검출, 그리고 이제 물체 영역, 이런 것들을 이제 검출해서 분류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고, 후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뭐 몇 번째 차선이냐, 뭐 어디로 회전할 수 있냐, 좌회전할 수 있냐, 직진할 수 있냐, 이런 정보도 알아낼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는 이제 자율주행 차량의 라이다나 레이다도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이제 센서들에 비해서 좀 더 이제 처리해야 될 정보가 좀 많습니다. 해상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희는 이거를 2580 2500 by 1500 정도의 영상을 원래 뽑아서 그거를 이제 샘플링해서 쓰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1280 by 480 정도의 영상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은 이제 RGB 값을 뽑아서 쓰고 있고,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차선 색깔별로 이제 흰 선, 노란 선, 뭐 파란 선 이런 것도 뽑을 수 있을 테고, 차량이나 사람이 있냐 이런 것도 뽑아낼 수 있을 거고, 뭐 오브젝트도 종류별로 한 60개 정도의 클래스를 구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묶어서 통합을 해서 뭐 한 10몇 개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필요에 따라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미지에서 이런 결과를 뽑아내는 게 여기서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뉴럴 네트워크 말씀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용자가 지정해 줘야 되는 것이 네트워크 모델이랑
그 코스트 펑션을 뭘 쓸 거냐,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나 뭐 아담이나 이런 걸 뭘 쓸 거냐, 그리고 학습을 어느 정도로 빨리 할 거냐라는 것들을 지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공급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입력 영상과 그에 대응하는 참값 데이터를 같이 제공을 해줘야 중간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얻고 싶을 때는, 아웃풋 레이블을 얻고 싶을 때는 이제 입력 영상이랑 이 네트워크가 존재를 해야 아웃풋을 얻을 수 있는 게 되겠고, 우리가 이 네트워크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입력과 아웃풋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따로 또 데이터셋을, 그 한국적인 데이터셋을 꾸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뭐 논문 같은 데서 많이 쓰는 데이터들은 이제 시티스케이프스라든가 뭐 키티라든가 필러리, 스타스 이런 것들이 주로 사용됩니다. 뭐 그 외에 뭐 오브젝트 일상생활 환경에서의 이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도 충분히 많은데, MS 코코라든가 뭐 충분히 많은데, 저는 그래도 자율주행 팀원이라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셋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에 사용되는 이 인식 환경은 저희 팀 같은 경우에 이제 카메라도 쓰고 라이다도 쓰고 레이더도 쓰고 뭐 GPS도 쓰고 그런 식으로 얻어오는 데이터가 많은데, 얘들을 이제 실시간성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도 이제 너무 복잡하지 않은 걸로 써야 되고, 그 와중에 성능이 좀 더 좋아야 되는 게 되겠고, 병렬 처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카메라와 라이다, 레이더 이런 것들의 병렬 처리도 되게 중요한 게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네트워크를, 일반적인 네트워크를 쓰는데 얘를 좀 더 변형을 해서 쓸 수 있더라라는 것을 좀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이제 칼라 이미지, 이제 칼라 정보를 이제 명도 정보와 채도, 색차 정보를 이제 분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걸 다룰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려면 일단 이제 크로마 서브샘플링이라는 개념을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사람의 이제 시각은 밝기의 변화에 비해서 색상의 변화에는 좀 둔감합니다. 그 예를 들면은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런 이미지를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는 이런 그 명도 정보랑 색상 정보가 합쳐져서 이게 얻게 되는데, 얘는 좀 변형이 일어나도 이게 이거랑 비슷하게 보이는 게 이제 사람의 눈입니다. 근데 얘는 변화가 일어나면 좀 쉽게 캐치하는 편입니다, 사람이. 이게 그 사람 세포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걸 응용을 해서 이제 TV에서도 이제 우리가 방송을 송출을 하죠. 송출할 때도 이제 데이터가 엄청 크기 때문에 얘들 압축을 잘 해야 되거든요. 그 압축을 할 때도 사용되는 게 이런 색공간 표현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제 Y가 명도 부분이고 CBCR 이런 것들이, 혹은 이제 UV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채도 정보, 색상 정보 부분이 되겠고, 이건 명도 부분이 되겠고, 이걸 따로 뽑아서 따로 분리해서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영상 시스템이 명도랑 색상을 분리해서 별도로 이제 압축을 하도록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같이 4K, 8K 이런 거를 전송을 하려면 압축 기술도 엄청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사용되는 컨셉이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이제 4대 4대 4, 4대 2대 2, 4대 2대 0, 4대 1대 1, 이게 이제 Y랑 U랑 V 각각의 채널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 비율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하나도 압축을 안 했을 때는 4대 4대 4가 되겠고, 이제 칼라 쪽 정보를 좀씩 더 압축을 합니다. 2대 2나 2대 0이나 1대 1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제 얘는 3분의 1 정도를 압축한 게 되겠죠. 3분의 1 정도를 압축하고 얘는 절반을 압축한 게 되겠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압축을 해도 사람 눈에는 칼라 정보가 바뀌었을 때는 크게 이게 모릅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었을 때 이게 4대 1대 1과 4대 2대 0과 4대 2대 2와 4대 4대 4의 경우에 칼라 이미지에서는 차이를 거의 못 느끼죠. 근데 이 색상 정보를 이 밑에 이제 좀 색상 정보를 가시화를 시킨 거거든요. 보시면 얘에 비해서 얘들은 정보가 부족한 걸 확연하게 보실 수 있으시죠. 네, 칼라 정보는 이렇게 부족하게 넣어도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다. 이런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응용을 해서 네트워크 디자인 할 때도 이거를 응용해서 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RGB 이미지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RGB 이미지를 이제 YCRCV로 바꾼 다음에 이 Y 컴포넌트를 따로 처리하고 CRCB 컴포넌트를 따로 처리해서 중간에 합쳐줘서 뒷부분은 일반적으로 사용한 것과 똑같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게 사용을 했더니 이제 성능이 더 올라가더라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되겠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할 때는 이제 트레이닝이라는 어떤 파일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학습을 할 수 있게 구성을 하게 되는데, 이 파일은 이제 전체적으로 아규먼트 세팅하는 부분과 모델을 불러들이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트레이닝하는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트레이닝을 여러 번 돌리는 게 되는 게 이제 에폭을 돌리는 이 트레이닝 에폭이라는 게 되겠고, 그 와중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니 배치 단위로 이제 학습을 더해주는 게 이 스텝 단위로 학습을 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규먼트 세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학습할 때 내가 데이터를 어디에 저장해 놨냐, 그리고 몇 바퀴나 학습을 할 거냐, 그리고 미니 배치를 한 번에 학습할 때 몇 개씩 학습을 할 거냐, 그리고 이제 학습률을 이니셜 값을 얼마나 주고 이제 얼마나 빠르게 감소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코스트 부분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설정을 해주는 게 실제 학습할 때 우리가 넣어줘야 될 부분이고, 모델은 이제 목적에 맞게 모델링을 해서 모델을 넣어주면 되죠. 아까 제일 처음 뉴럴 네트워크 보여드릴 때 두 줄로 끝났던 그 부분이 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복잡해지게 되겠지만, 근데 이제 학습할 때는 또 모델 파일은 따로 분리를 해놓으면 이제 불러드릴 때는 한 줄로만 표현을 하면 되니까 학습 코드 자체는 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코더 디코더 형태의 멀티 레이블에서 아트로스 컨볼루션을 사용하여 이제 좀 볼 수 있는 영역을 넓게 한 네트워크를 사용을 한 게 되겠고, 목표에 따라 이제 네트워크는 유동적으로 바뀌게 되겠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리소스나 이제 연산 시간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서 좀 가벼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가 좀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게 되겠고, 그리고 학습을 하실 때 이제 영상을 가지고 그 학습을 하실 때는 그냥 사용하면 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좀 잘 가지고 노셔야 돼요. 그래서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리사이즈만 한다거나 이제 얘를 좌우를 뒤집는다거나 아니면 로테이션을 시켜서 돌려준다거나 아니면 좀 어둡게 한다거나 이걸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오그멘테이션을 충분히 잘 해주셔야 예외 상황에 좀 대처가 좀 잘 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학습할 때 어떻게 학습이 잘 되고 있냐를 좀 관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그 파일도 만들어서 봐야 되고,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SGD가 기본인데 이런 것들이 발달을 해서 이제 ED로도 더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아담 옵티마이저를 좀 주로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 중 뭐 필요에 따라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인퍼런스 할 때는 똑같이 이제 뭐 경로가 어디냐 이런 걸 설정을 해줘야 되고, 모델을 불러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은 그 이미지 사이즈만 맞추면 되죠. 얘는 이제 변형을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변형은 하면 안 되고 목적에 맞게 크기만 리사이즈를 해주면 되고, 실제로 이제 인퍼런스를 하게 되고 이제 저장을 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제 1280 by 480의 어떤 컬러 영상을 쓰고, 뒤에 이그젠플에서는 저희 이미지의 이그젠플에서는 이제 8개 클래스만 사용을 하게 되겠고, 트레이닝과 밸리데이션은 4대1 정도의 비율로 이제 1800장 정도를 쓴 게 되겠고, 학습은 이제 300번이나 1000번 정도 사이로 돌립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 종류나 학습하는 목적에 따라 이제 배치 사이즈도 좀씩 바꾸게 되겠고, 네, 코스트 펑션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라 이제 로버스 로스도 좀 쓰는 편이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되겠고, 이런 입력 영상에 대해서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를 원하는 게 이건데 학습한 결과를 얻은 게 이게 되겠습니다. 원래는 이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이지 않으니까 컬러를 입혀야 되죠. 컬러를 입혀주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이 이제 연구단지에서 찍은 또 다른 영상 뭐 이런 식으로 학습이 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벤치마크 시티스케이프스에서 돌렸던 데이터가 되겠고,
똑같이 원 영상, 그라운드 트루스, 그리고 인퍼런스한 영상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또 다른 데이터셋인 캔비드 데이터셋에서 얻은 영상이 되겠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화성 KCT에 이제 비포장 도로가 있는데 거기서 주행 가능한 영역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사용했을 때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준비한 건 여기까지일 것 같은데 네, 일단 이거 보시면서 뭐 질문 있으신가요?